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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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와,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약간 예, 와인 한 잔 먹어서 치중 발표인데 괜찮은가요? 저도요. 저도 지금 칼로리하고 알코올이 가득한, 예, 이코노미입니다. 와, 그러면 다들 술 한 잔씩 하시면서 들으시는 걸로 하시죠. 저희 일단 오늘 중간에 엄청 끌려나가요. 업되겠는데요? 아니,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와인을 좀 준비할 것을. 저희 다음 주에 송년회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때도 오시면 그때는 미리 서로 얘기하는 걸로. 아유, 미리 좋습니다. 술 한 잔씩 준비하고 만나시죠. 좋아요, 좋아요. 미리 챙겨와요. 아니면 이제 발표하면서 재테크란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그러면 어, 너무 빨라지겠는데? 엄청 둘 다 죽을 것 재밌는데요? 같긴 한데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이코노미 시작하는데요. 스페이스 맨 위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세 번째 점에 익명으로 대화 나누는 곳 푸싱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익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고요. 오늘은 우리 102번째님이랑 헌백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102번째님이 먼저 발표하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점에 있는 공유된 트윗 찾으셨나요? 네, 네. 돈의 심리학이라고 공유된 트윗이고요. 이거 보시고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연말이기도 해서 이제 한 해 동안의 그 투자에 대한 자신의 그 약간 자기를 되돌아보고 내년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책을 하나 골라봤어요. 그래서 책의 제목은 그 모건 하우절님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20가지 챕터로 정리를 해놓은 책이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9번째 챕터만 보시면 되고 19번째가 이제 그 썸머리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9장과 실전으로 자기가 어떻게 투자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20장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슬라이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슬라이스가 첫 번째 이야기,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주제 내용이냐면,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막 저축만 생각을 하시고, 막 주식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자식들은 아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셔야 된다, 막 이러면서 서로의 그 경제적 관념이 다른데, 이것이 왜 그렇게 달라지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그 젊은 시절의 경제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19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주식이 평탄해서 이분들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실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그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식이 굉장히 호황기였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플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인플레가 없다는 것은 금리가 낮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저금리 시대에 그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었고
반면에 1960년대생들의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도 높은 고금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그 저축을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으로 삼았었다. 이런 식의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 돈을 관리하는 현대적 의사결정은 굉장히 지금 초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정도밖에 생겨지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틀리다라고 하는 과학적이거나 절대적인 그런 명제가 없이 항상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첫 번째 이야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결정의 순간인 자신이 내리는 결정들은 모두 다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사람만의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으로 가시면 또 사람들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문장이 이거거든요.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둔 그 큰 성공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둔 큰 성공을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럴 거야 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은 대단히 그 머리가 좋아서 얻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성공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없고 우리가 처한 나쁜 경우도 생각보다는 나쁜 경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런 멘탈을 잡아주는 문장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멋있게 대담한 것과 바보같이 무모함 사이에는 선이 너무 얇아서 모든 일이 끝난 후에만 눈에 보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것이 주커버그가 야후에서 페이스북을 사려고 했을 때 팔지 않고 자신이 그냥 키웠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M&A를 거절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와 행운은 동전의 양면처럼 닮아 있고 그 도플갱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와 행운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무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은 멋있게 대담한 결과만 보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위험한 선택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패턴에 주목해서 무모함들 사이에서 대담함을 찾아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킨지의 CEO로 40대에 은퇴한 라자르 굽타는 1억 달러의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10억 달러의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가 범죄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버니 매도프란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합법적인 시장 조성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더 큰 부를 찾다가 폰지 사기 범죄자가 돼서 또 이 사람도 범죄자 엔딩을 맞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너무 많은 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던지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한 어떠한 위험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되게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것이고 남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무 50억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100억 부자와 비교를 하고 1000억 부자와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멈출 수 있는 내가 이 정도면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를 어떻게 잡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1억이 있다는 게 1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10억 부자에 비교하면 그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100만 원만 가진 사람에 비하면 충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이익이 있다고 해도 너무 많은 위험은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리의 비밀, 복리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인 이유는 그가 위대한 수익률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무려 75년 동안 위대한 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10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60대에 투자를 은퇴를 했다면 아무도 그를 기억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계속해라. 투자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그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그 부자로 남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큰 돈을 벌어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부자로 남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공황의 하락의 베팅에서 누구보다도 큰 부를 축적했던 제시 리버무어는 4년 뒤에 모든 것을 잃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동료였던 릭 게릭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지분을 워렌 버핏에게 싸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파산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 얘기한 복리의 원리에 의해서 파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얘기 많이 하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장에 대응하라라는 그런 문구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관적 시각 역시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윗에 가셔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디즈니는 초기에 400편의 애니메이션이 망하고 그 끝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로 망했던 실패 그거를 한꺼번에 다 복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것은 꼬리 사건이라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가 눈에 되게 잘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실패의 연속 속에서 나온 이례적 사건이라는 거죠.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 65개의 손해를 보고 그 중에서 2만 1,000개 중에 100개의 기업만이 50배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서 결국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벌게 해준다. 결국 우리가 막 예를 들면 1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10개 중에 하나의 수익이 대박이 나서 9개의 손실을 메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길 때 어떻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돈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되게 마인드를 잘 잡을 수 있었는데,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돈을 가지고 어떤 그 사치제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은 프리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게 뭐 롤렉스나 샤넬이나 이런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는 7번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페라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페라리를 가지고 있는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건에 자신의 자아를 투영해서 페라리를 산다거나 아니면 사치제를 사지만, 실제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사치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치제를 가지고 나도 저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받고 싶다라는 것을 투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페라리를 갖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물건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불은 무엇이냐? 그 앞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요. 돈이 많은 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돈을 줄어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니까 물건에 낭비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부를 웰스와 리치로 나누는데 리치는 소비부라고 얘기하고 있고 웰스는 그 진정한 약간 자산의 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웰스인 자산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가진 물건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페라리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벤츠를 가지고 있던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실질적인 웰스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의 그 부를 축적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스토리 10으로 넘어가서 너무 뻔해 보이지만 저축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부를 쌓았을 때 소득의 투자 수익률과 부는 그 상관관계가 없고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그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칼로리를 덜 먹는 걸로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안 쓰는 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지 마라. 저축을 해라. 저축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그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우리는 막 엄청나게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TJ와 FP가 또 생각이 났는데 적당히 합리적인 게 좋을까? 막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학은 문과 중에 가장 수학적이고 이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률에 내가 고민을 할 거라서 밤잠을 설칠 거라면 밤잠을 잘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예를 들면 그 코인 선물하는 사람들이 그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온갖 병을 다 얻고 건강을 잃고 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밤잠을 잘 수 있는 전략으로 미래에 대한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는 대상을 사랑해, 좋아해. 그러면 너는 후회가 덜 할 거야. 자기 약간 일종의 정신승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테슬라를 그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미래에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매크로한 거는 뭐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를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투자 대상을 사랑해라. 좋아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남의 말 듣고 주식을 샀는데 100만 원 정도를 샀어도 남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산 애는 애정이 안 가서 걔가 빠지면 1%만 빠져도 막 거봐 내가 얘를 사지 말았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후회를 하게 되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들의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면 그 좋아하는 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한 6% 정도 빠져도, 뭐, 10% 정도 빠져도, 네, 약간 마음이 괜찮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동감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막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크로는 항상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반복되는 것은 인간들의 반응이다. 사람의 탐욕이나 공포와 맺과 있는 관계, 스트레스 받을 때 행동 방식,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모습 등, 그러니까 결국엔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도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것은 인간이 보이는 그 시장에서의 반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9.11 테러가 일어나는 것도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일들이고, 그런데 그때 주가가 쫙 빠졌다가 다음에 반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역사는 경제나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나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만 그대로 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예측 불허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사실뿐이니까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다만 시장을 대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13으로 넘어가시면, 스토리 13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말 주식이 앞에 나왔던 누구셨죠? 대공황 시대에 또 자살 엔딩 하신 분? 제시 어쩌고저쩌고 씨. 그 사람처럼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주식을 계속적으로 쇼친다고 하죠.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반복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할 수 있어도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잠재적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저축을 해놨다가 내가 실수를 해서 투자를 해도 조금 잃어도 계속 시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좀 범퍼들을 마련해 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나 러시안 룰렛 신드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5% 확률, 95%의 대박이 날 확률이 있고, 5%의 완전히 망할 확률이 있는데, 95%니까 이거는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5%에 완전 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약간 도박 같은 그런 걸 하지 말고, 내가 돈을 모아놨다가 실패를 해도 견딜 수 있게 해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량주를 사서 이제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 14도 재밌는데,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할지 항상 바뀔 가능성이 있다. 내가 10년 전에 원하던 것과 지금의 내가 원하던 것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계획에 있어서는 과거에 내가 가지는 생각과 미래에 내가 가지는 생각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한 것을 가지고 항상 양극단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뭐
가난해도 잘 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던가 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양극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저축도 하고 적당하게 자유시간도 가지고 적당한 통근 시간을 가지고 그 유연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너무 그렇게 강하게 뭔가 신념을 가지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라. 현실에 되게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스토리 15, 그 다음 트윗을 보시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렵다. 우리의 성공의 대가를 잘 알아보지 못해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성공을 한 게 저 사람은 되게 쉽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게 어려운 그 값을 치르고 어려운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성공적인 투자에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라는 대가가 따라 붙는다. 뭐 예를 들면 트윗에서 한번 돌았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 오랜 기간을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 돌도 굴러오고 계곡에도 빠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변동성이나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라는 대가들을 이제 자기가 그 가격처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불을 하지 않고 내가 그 대가들을 피하려고 사고팔고 하다가는 결국 대가를 2배로 치른다. 그 돈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라는 걸 테슬라 주식같이 시장 변동성이 큰 거를 내가 이걸 왜 샀지라고 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지불 가치가 있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16은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그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챕터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가 다른 금융 신호를 읽히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구글의 3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과 1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과 1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과 데이 트레이더는 서로 다른 그 목표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단기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거품에 지금 막 오를 것 같아라는 신호를 잘못 읽어서 거품에 물리면 장기 투자자는 물려가지고 잣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1999년에 시스코라든가 2000년대 중반에 주택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만든 거품에 장기 투자자들이 물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거품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관주의의 유혹.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비관적 정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라고 해요. 비관적 정보가 더 정보 가치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낙관론을 믿고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게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우상향을 믿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비관주의는 삽시간에 퍼질 수 있지만 강력한 동인을 가진 낙관주의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관적 세계관을 잘 못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너무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판단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간절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오히려 가난할수록 말도 안 되는 사기에 잘 걸려들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은 그 스토리와 허구에 잘 믿게 된다는 거죠. 간절하기 때문에 더 믿게 되고 그 작은 가능성이 더 크게
이게 되고 이런 편향성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내가 스스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관점이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거기에 스스로 믿게 된다, 계속적으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통계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그, 리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또, 약간 정신승리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너무 허구의 스토리를 믿으면 믿지 마라라고 해서, 뭐, 그렇긴 한데, 너무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믿지 말고 내가 그 판단을 해서 그 그래도 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뭐 믿음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19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 정리가 한 번에 돼 있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요것만 19장만 읽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이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시간이 길게 되면 복리의 원리로서 잘 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리고 너무 소비하지 말고 저축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흔들려도 그건 성공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지불해라. 그래서 실수에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저축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의견은 다르니까, 너무 내가 오라, 네가 오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지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와, 오늘 강의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어요. 많아지셨나요? 생각이? 다들 이렇게 깨닫는 바가 크셨을 것 같은데, 느낀 점 한마디씩 푸중에 남겨주시거나, 마이크로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저는 우선 너무 와닿는 강의였는데요. 사실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 친구 중에 굉장히 좀 돈이 많은 친구와 함께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자산이 많아 보였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어디 가서, 그렇게 돈 때문에 내가 무슨 가진, 뭐, 나의 재력 때문에 굉장히 꿀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앞에 서니까 그냥 갑자기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공 지표라고 우리가 여기는 뭐, 출신, 뭐, 학력 혹은 뭐, 시험 성적, 실력,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내가 분명 꿀리지 않는데도 그 친구의 그 한 점 때문에, 나 명품 사고 싶다. 나도 골프 치러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내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명품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남 내면의 나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 그 친구를 만나면서 굉장히 흔들렸다가 다시 백이님, 백이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사실 이코노미한테 또 말하고 싶은 점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걸 얻어가요. 왜냐면 제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뭐 앨리스님 같은 경우에도 뭐 트위터에 그렇게 남기시더라고요. 뭐 무지출 날, 뭐 며칠 연속 달성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빵을 갑자기 사 먹고 싶을 때 아니야, 나도 무지출을 달성해 보겠어 이러면서 약간 동기부여를 얻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즘에 되게 뭐 테슬라 막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대비하고 더 내가 하락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버텨야 할지 그리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 가슴에 와닿는 멘탈 정리 케어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강동님이랑. 제 친구가 저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큰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 되게 올해만 해도 60%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연봉을 주식으로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급해지고 그럴 때 마침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멘탈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되게 좋은 그 이코노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정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림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진짜 좋았어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엄청 많았지만 두 가지를 꼽자면 내가 무엇을 원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까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친구들하고 이제 송년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연초에 그리고 중간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 그때 하고 싶었던 거랑 내가 실제로 마음이 바뀌어서 하지 않게 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엄청 쉽게 변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너무 양극단에 치우쳐서는 내가 유연하게 살 수 없구나. 그런 그 멘트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등바등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정도?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윤리교과서 뭐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공잔지 누가 얘기한 건데 정도를 걸어라. 이거 누가 전공하신 분 없나요? 도와주세요. 이 단어가 너무 궁금하다. 하여튼 간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되게 저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트윗에 적혀 있었던 건데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거 지금 밑줄 쳐놨어요. 저는 되게 제가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의 모든 걸. 근데 그걸 인정해야만 내가 좀 이렇게 잠도 잘 자고 마음 편하게 이 투자를 오래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읽진 않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연말 연초 강의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근데 이 말을 마치자마자 102번째님이 다시 사라지셨어요. 물님, 저 중용의 덕 아닌가요? 와! 맞는 것 같아요. 중용.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중용. 중용? 맞나? 맞아요.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평상의 이치. 맞아요. 감사해요. 맞아요. 네. 저에게 필요한 거 중용.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의견 남겨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발표를 들어가지고 되게 좀 발표를 듣는 순간순간마다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책이 트위터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워낙 이런 또 돈의 모시기 이런 책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좀 밀어놨던 책인데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저는 저희가 연말이고 또 연초에 이제 막 송년회 하면서 여러 뭐 버킷리스트도 얘기하고 다짐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페라리의 역설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특히 저는 뭐 명품이나 이런 거에 휘둘릴 때도 있고 지금이야 뭐 능력치가 잘 되지도 않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하다못해 뭐 지갑이나 막 이런 것들 작은 거에서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존경하는 사람들 혹은 아, 저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서 멋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말씀을 해주실 때 나도 그런 나의 뭔가 물건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랑 나의 가치만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으려면 뭐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년에 어떤 자기 개발을 또 하면 좋을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이 시기에 딱 해보기 좋은 그런 토픽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마다 어떤 한 종목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떤 한 종목을 투자를 해도 그거를 3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랑 5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 이런 게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의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강제로 이제 막 물리고 하니까 나는 장기야, 장기 투자자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종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겠다. 혹은 몇 년을 바라봐야겠다. 사실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02번째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진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기업이건 거시 경제의 흐름이건 이런 것들을 남의 의견을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내년에는 좀 경제 목표를 뭘로 세울까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요즘. 트위터도 올리고. 근데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아직까지는 좀 닥치고 그냥 더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2배, 3배로 불릴 정도로 아직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반성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슝에도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그 TJ랑 FP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뼈를 맞으심과 동시에 이제 그 후반에 투자를 이제 덕질처럼 하라고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갑자기 FP 분들이 자신이 생겼다고. 그래서 네, 응원합니다, FP 분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덕질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저 그 부분 뭐요? 들으면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엄청난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거를 뭔가 더 알려면 이 책을 그냥 전체적인 문장을 봐야지만 뭔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생각한 느낌은, 제가 받아들인 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아까 뒷부분에서도 이제 그 스토리를 끼워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내가 합리적으로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는 이제 그게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랑해야 된다. 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는 좀 투자를 시작하기 그 전의 얘기? 그게 나쁜 종목인데 사랑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처럼.
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102번째님이 또 사라지셔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없게 되셨어요. 아, 다른 분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덕질은 하되 과몰입은 하지 마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들려요. 정말 트위터가 저를 오늘 완전 계속 그러는데, 저는 약간 그게, 어, 약간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될 때는 가차없이 손절을 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손절의 시기가 왔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정남이가 떨어지는 시기인 거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도 큰 수익이 날 것 같지가 않고,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건 정남이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그 종목을 그냥 사랑하라라는 건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허물과 같은 약간 변동성은 눈 감아줄 수 있으려면 너무 그렇게 그냥 사랑이라도 해라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저는 두 가지가 아예 배치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러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앨리스님 혹시 답이 되셨나요? 네, 저 네. 마음만은 이미 헤어진 애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근데 사람이면 헤어질 수 있는데. 카카오요. 너무 사랑하셨군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상처만 주고 떠나갔는데, 막, 아까 102번째님께서 막 변동성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잔잔한 파도 같은 변동성,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도 당연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놈 새끼는 변동성은 개뿌리고 지금 개선의 의지가 없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과몰입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그랬어요.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랑 둘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카카오는 약간 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마이너스 지금 12%고, 저도 물려가지고, 네이버는 지금 마이너스 7%인데, 그 네이버는 마이너스가 나도 그래도 그 덜 미운데, 카카오는 뭔가 이렇게 애정이, FP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아니, 뭔가, 저도 금과의 옥조처럼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는 말을 금과의 옥조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감정을 이제 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FP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게. 앨리스님 푸슝 보니까 내게 독이 될 것 같다면 잘라내래요. 지금 카카오가 앨리스님께 독이 되고 있나요? 저 지금 완전 독에 물들었어요, 지금. 어떡해. 그냥, 지금 강제 장투. 앨리스님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100명 넘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제 동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시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나 이야기 없으시다면 두 번째 발표로 헌백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예요.